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지친 당신을 위한 101가지 선물 힐링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진정성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어떤 것이 비롯되는 입증된 기원 혹은 작자. 사라 벤 브레스낙이 말했네요. 진정한 자신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영혼 그 자체다. 앤 타일러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죽음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체가 파란만장하다는 것이었다. 죽음은 자신이 진정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결국 진정한 삶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나는 자연스럽지 않게 행동하고 반대로 하고 싶은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나는 새보다도 조금 먹는 척하는 데 질렸고 뛰고 싶을 때 걷는 것에 질렸고 이틀 동안 춤을 춰도 피곤하지 않지만 왈츠를 추고 나면 어지럽다고 말하는 데 질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데 질렸다. 마그렛 미첼이 말했고요. 다음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게 당신이 모세 아니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샤 아니셨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랍비 주샤가 말했고요. 노자가 말했습니다. 온전한 자신이 되어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베스트셀러 영혼 돌보기의 저자인 토머스 무어는 자신만의 모양과 색깔로 영혼이 꽃피우도록 해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마음속에 타오르는 신념에 따라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건강이나 일반적인 오름의 기준에만 맞춰 살면 영혼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창조성은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첫째로 무어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것은 모순과 독창성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자신이란 다음과 같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계에 태어난 사람. 즐겁게 정체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 그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며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리더, 낭만적이라고 여기는 예술가다. 간단히 말해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결혼할 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다. 즉 근심과 냉소주의가 아직 들어서지 않은 때다. 이렇듯 진정한 자신은 기쁨과 함께 피어나는 경이로운 가능성의 씨앗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남이 말하는 본보기 같은 인격이 되려 애쓰지 말고 이미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벗겨내야 한다. 현재의 자신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오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한 자신과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신이 주신 깊고 영원한 인격과 동떨어져 우리가 누구였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군인이 되면 훌륭한 장군님이 되고 신부가 되면 훌륭한 교황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화가가 되었다. 그래서 피카소로 불리게 되었다. 오늘의 힐링 한 스푼. 막을 걷어내어 깊고 영원한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입니다. 오늘은 진정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것에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가식이 혹시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야, 너 방송 보니까 너무 그거 혀도 짜른 같고 사투리도 심하고 그래가 뭐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된다 하면서 나는 프로가 아니야. 난 아마추어야. 그러니까 나는 아주 자유롭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물론 신문사에도 이제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식으로 등단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십수년 전이죠. 등단을 하려니까 그때 당시에 등단하면은 뭐 100만 원인가 뭐 달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돈도 없었지만 아니 왜 등단하는데 돈을 줘야 되나? 물론 제가 실력이 없으니 그렇겠죠. 실력 있으면서 정말 돈 없이 등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등단 작가도 아니고 아마추어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가 되지 않고 아마추어인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무책임한가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진정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 드릴 때 제가 뭐 가식을 한다든가 사실 꾸미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사투리 안 쓰고 표준말을 쓰려고 애쓴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저 자신만의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있겠죠. 음. 근데 사실 저도 뭐 진정성이 다 100%라고 말할 수 없죠. 저도 페르소나 속에 살았습니다. 남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쁜 척, 있는 척, 또 고상한 척, 많이 배운 척, 몰라도 아는 척.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모르는 거 질문을 참 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허걱, 허걱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나 이것도 모르나? 나 모른다. 하면서. 근데 사실 저는 모르는 거는 제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모르면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하지만 학생들이 있잖아요. 묻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언제 공부 흥미를 느꼈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과학 시간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전엔 사실 공부 흥미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수경아 너 잘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잘했다 이 한마디에 있잖아요. 이렇게 칭찬받네. 나 더 말하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고 모르는 거 자꾸 묻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요. 그전에는 별 흥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좀 빨리 조숙했는 것 같더라고요. 5학년 됐는데 보통 남자애들 5학년하고 여자애들 5학년 틀리잖아요. 좀 빨리 저는 조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또 이제 일기를 써갔는데 선생님께서 일기가 너무 글을 잘 쓰는 것 같다면서 이거를 내일 다시 친구들 읽어줄 테니까 좀 정리해오라면서 그 다음날 또 언제 싹 고쳐갔거든. 그 선생님이 어제 거는 어디 갔냐 하면서 좀 정리해낸다니까 어제 그게 좋던데 어제 그걸 읽어줄라 했는데 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냥 진실되게 쓰면 된다면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공부는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 느꼈고요. 또 제가 이제 글을 잘 쓴다는 거, 그 잘 쓴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꾸밈 없이 글을 쓰니까 선생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 그때 제가 무슨 글을 썼냐 하면은, 우리 그때 시골에 그 다리 밑에 이제 그 거지 부부가 살았거든요. 꼭지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지 엄마 아빠와 꼭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아주 감동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읽어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좀 진정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좀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있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좀 인간이 됐죠. 이제는 인간이 돼서 사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작품이잖아요. 내가 만약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흉보고 하면은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테 하는 거라 똑같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잘생긴 사람이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될 수 있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공평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는 다 틀리잖아요. 이게 좀 19금인데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 어,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산부인과에 이제 그 어시스트 간호사죠. 좀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다면서, 자기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 의사쌤 옆에서, 닥터 옆에서 어시스트 하면서 봤는데, 모든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너무 19금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틀리지. 우리 지문도 다 틀리잖아 하면서. 하물며 상중에도 틀리는데 다 틀리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저는 이제 19금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 없잖아 그죠? 이 지구상에 75억인가 인구가 얼마죠?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인구들이 다 틀리잖아 그죠? 그러면 성격도 다 틀리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교 공교육이 제가 물론 공교육을 욕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교육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고유한 그 개성과 그 재능과 어떤 주어진 그런 어떤 창조적인 것들을 좀 말살하지 않나, 좀 해결화시키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아이는 중학교까지는 일반 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는 이제 사립 국제학교를 보냈거든요. 그 정말 저는 만족했어요. 100%가 아니고 1000%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특성 공부 같으면 뭐 어느 분야에 잘하는 걸 키워주는 이런 걸 하더라고 교육을요. 그건 진짜 원했거든요. 근데 제 둘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도 뭐 사실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쳐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첫 아이를 보내보니까 교육이 일반 그 공교육하고 너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의 개개인을 존중해주고 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일반 학교보다는 폭이 넓더라고 선택 폭이요. 그랬는데 둘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가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보내려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서 더 퇴행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지만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저는 만약에 다시 애를 놓는다면요. 어, 제가 뭐 다시 놓을 일도 없겠죠. 지금 벌써 50이 다 돼가는데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아이를 놓고 애를 교육시킨다면 저는 공교육도 아니고 뭐 사립도 아닌 왜 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공부 그걸 뭐라 하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그것도 제가 많이 알아봤거든요. 집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홈스쿨링이요. 죄송합니다. 이제 생활했습니다. 홈스쿨링을 또 많이 알아봤는데 또 홈스쿨링 협회도 있더라고요. 협회도 있고 제가 전부 다 알아봤어요. 제가 또 하나의 필이 꽂히면 또 뭐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거기에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 알아봤는데 맞벌이 부분은 일단 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애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둘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신혼 부부고 아이를 임신했으면은 저는 홈스쿨링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A의 어떤 그 고유한 창조성, 뭐 사회성은 모르겠어요. 또 사회성은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키워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IQ가 있고 MQ가 있고 EQ가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다 발달시킬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은 IQ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EQ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MQ가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공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뭐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수학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언어에 뛰어나고,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디자인에 뛰어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게 참 우리가 좀 시스템이 부재한 게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생각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은 그런 모든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창 이제 어떤 선교사의 꿈을 꾸고 내가 나중에 나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난 나중에 사랑의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불우한 사람들, 뭐 고아나 뭐또 노숙자나 힘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번 사랑의 집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교사 하겠다는 꿈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씩 내가 사랑의 집을 하겠다고 한번 그 생각도 오래 전에 했었거든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퇴직이 다가오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랑의 집도 하고 뭐 성교사도 하고 다 못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물론 제가 돈이 없어도 또 후원받아 할 수도 있겠죠. 맞죠? 또 그 뜻이 같은 사람들 있으면은 같은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 이런 걸 좀 살릴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의성이 살아나면 저는 진정성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성을 발휘하고 싶어도 어떤 틀 안에서는 사실 딱 네모난 틀, 세모난 틀, 동그란 틀 안에 거기서 맞춰 해라 하면 진정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진정성은 창의성과 아주 좀 관련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장소 가면은 뭐 맛이 없어도 맛이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 누가 또 베풀어 주면은 사실 이런 거는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또 뭐 고마운 척 이런 거 해야 되고 어, 또 어떤 데도 또 많이 먹고 싶은데도 또 체면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진정 없는 삶을 살 때가 사실 많죠. 근데 정말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요즘은 대학생들 중에서 좀 깨어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한 6개월 돈을 모아서 또 훌쩍 배낭여행 떠나더라고요. 떠나서 가서 돈을 다 뭐 쓰고 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는 거죠. 부모 손 안 벌리고. 그러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그런 분들 보니까
그런 게 저는 좀 진정성과 관련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당장 학점 몇 가야 되고 또 뭐 공부해야 되고 취업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훌쩍훌쩍 떠나는 분들 보니까 아, 저 청년들은 저 젊은이들은 아마 앞으로 그들의 삶에 좀 더 그 틀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좀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